네, 복잡하게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정치권 소식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알기 쉽게 정리해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강대 신박과 유현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 신박과 황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이 코너에 대해서 계속 줄곧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계기성 메시지들 8.15, 100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취임 기자회견이나 메시지를 보고도 또 각각 평이 달랐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총평부터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황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글쎄 특별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아마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좀 오래 안 해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는 상징적이더라도 네. 어떤 시사성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만 네. 또 국민들의 그 기대치에 맞춰지는데 그거와 사적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그냥 몇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적 얘기와 이른바 정치인들의 공적 얘기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적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게 어떤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자기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좀 안 돼 있고 저는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이 좀 이렇게 좀 트레이닝이 좀 되신 분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썩 와닿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와닿는 내용이. 그거는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이걸 답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기자들이 전화가 온다고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뉴스거리를 줄 수 있는 것도 네. 하나의 정치적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제를 이끌어오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볼 때는 미숙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태프들이 많이 경질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근데 대통령이. 지금 스타일 봐서는 별로 경질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설 비서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연설 비서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원고도 이제 본인이 다 하셨다.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한번 손질을 보죠. 근데 저는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모두 발언이었잖아요. 네네. 모두 발언이 사실은 엄청났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퇴임 기자회견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업적과 성과들을 사실은 그런 그 퍼셉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좀 약간 울분 막 이랬던 게 그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왜 기자들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전날인가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다 전화하고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어떤 질문 하겠다 다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봤겠죠. 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자기가 좀 듣고 싶은 막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몇몇 번 뽑아가지고 그 대변인이 지적하면서 이름이랑 뭐 그 매체랑 다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곳에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두 분이 질문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사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써야 되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사실 국민이 좀 듣고 싶은 목소리 그거를 기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완전히 옛날로 회귀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그 부분이 너무 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비평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습니다. 앞서 뭐 두 분이 말한 거에 함축적으로 다 녹아 있어서 여기서 더 세분화하지는 않겠고요. 결국은 낮은 지지율에 대한 배경은 인사 문제다. 또 대통령 주변으로 여러 가지가 좀 미숙한 문제다. 그래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스스로도 뭐 정치적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 안 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인적 뭔가 구조 개편안이 나왔는데 인적 쇄신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강, 전보에 가까운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유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도 뭐 워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아니면 인적 쇄신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인적 쇄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쇄신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은 정책기획수석이라고 새로운 자리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홍보수석이고 막 이랬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인사와 관련돼서 이제 어쨌든 가장 큰 불만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건드린 것까지 좋은데 저는 이 홍보수석과 관련돼서 이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스타 장관, 뭐 스타 참모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알려지지 않아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홍보수석을 다시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다 보강을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네. 김은혜 이제 전 의원이 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실수들은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 어떤 게 뭐 안 나가야 될 게 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고쳐질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홍보 수석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홍보는 그냥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뒷부분에 릴레이션 쓰고 막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이게 진짜 안 알려졌어.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맥락이 아닐까 뭐 이러면은 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좀 뭐 기관장적 성격이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드러나는 걸까요? 이거요. 좀 우리가 본질 문제 좀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쭉 그 모든 신문, 그러니까 보수 신문이든 진보 신문이든 네네. 성향을 떠나서 사설 제목이 다 똑같아요. 아. 찔끔 인사. 이게 모든 사설이 그렇다는 얘기는 네. 뭐 보수지 할 것 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죠.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편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개편하는 보완이 지금 아까 우리 이현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인데 보강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뭐 달라진 게 있나 진단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주 100% 이현식 교수님하고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는 잘하는데 잘못 비춰져 가지고 그동안 내가 낮아졌다라고 인식이 네네. 의외로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지형이나 이런 거 봐서 네네. 이 정권이 불리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거를 탓하기 전에 본인 지금까지 해온 일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네. 뭐 어떤 개별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은 뭐지? 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아무도 다 맥락을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외교하고 통일은 그런 대로 뭐가 방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나머지는 네. 뭐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 미국 하원 펠로시. 오는 네. 거 얘기하니까 그것도 아닌가 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이 맞느냐 틀느냐의 문제에 떠나서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다는 얘기는 뭔가 자꾸 갸우뚱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가 지지율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보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네. 이분들은 그런 팬덤층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데 그나마 정책적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근본적인 정치 구조의 분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대통령이다라는 인식도 스스로 부족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럴 뿐이다라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보질이 네네. 잘못한 건 맞아요. 홍보수석질이 그동안. 그렇긴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런 얘기. 뭐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 올랐습니다. 32.2.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낮아져서 65.8. 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소폭 오르내리긴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쪽이 있고요. 여전히 이 정권 초에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낮으면 어떡하느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유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제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20%대 머무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30%로 이제 돌아섰고 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일부 보수지는 조금 제가 웃겼는데 헤드라인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나오더라고요.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2주째 회복세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은 이제 좀 아전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네. 이제 일부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네네. 보면은 도어스태핑에서도 태도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약간 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외부 변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문 전 대통령 그 사저 사저에서 시위 구간을 넓혔죠. 그렇죠. 100m에서 300m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뭐 협치의 제스처인가라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서 네. 여기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동안 좀 정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힘이 받는구나. 라고 해서 뭔가 이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해서 그걸 빠지면 대통령실이 다시 또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집결 막 이런 것들로 해석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네. 부안회동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본질적인 거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은. 그렇죠. 그렇게 좀 뭐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사를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크게 잡았는데 뭐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태도는 바뀌셨어요. 분명히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저도 걱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양산에서 커터칼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 문법 같으면 저도 조마조마했었는데 대통령이 예를 아이고,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렇게 나도 검사 말씀하셨었죠. 시절에 그런 위험 많이 받아봤어. 이런 말 나올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 바뀌고 부분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세?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떨어지면요. 네. 되게 이 정도의 방어선은 형성이 됩니다. 아, 물론 뭐 극단적으로 지금 무슨 뭐 실정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국정이 완전히 파탄으로 갔다 모를까.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반응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저지선이죠. 저지선. 이게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회복되려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이게요. 네. 장기간에 아마 이런 저지지율이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네. 이 정도에서만 35% 정도 선에서 계속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 20% 떨어지고 그 광우병 파동 때 떨어지고 나서 인적 쇄신을 확 했죠. 그리고. 계속 20%에서 30% 겨우 마지막에 가서야 30% 겨우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서 오래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보면요. 이분의 국정 동력은 두 군데 또 떨어졌어요. 처음엔 광우병에 크게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낮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극단적으로 분열됐거든요. 네. 친박 친이가 완전히 나눠져서 그렇죠. 결국 첫 번째 가장 큰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동력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세종시 이전 문제였어요. 네. 그때 친박이 완전히 그걸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당이 두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결국 그것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 정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아마 저지지율 이 정도 30% 35% 선에서 계속 오르락내락하면서 네. 계속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기 내 인기 없는 대통령 오늘 이렇게 제목을 무서운 또 말이네요. 뽑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명박 대통령 때와 다른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대외 상황도 어렵고요. 네. 뭐 동북아 정세가 흔들리고 있고 북한도 그때와는 다른 북한입니다. 어려운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내 상황이 좀 받쳐준다면 그렇죠. 반등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전 대표입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되면 본안에서 또 다루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언행을 두고 내부에서도 뭐 장해찬 이런 분들이 막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 국면으로 안 가고요. 계속 지금 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뭔가 레이블링이 젖었더라고요. 이제 2시 정치인, 뭐 10시 정치인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 저는 찜찜한 게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네가 접해야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똑같아요. 국민들이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네네.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로 분열이 계속되는 거. 우리가 DNA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정말 분열이 마치 그 세포 분열이 정말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끝도 없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청년 2030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친이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장해찬 이사장님 이렇게 또 발표하신 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끝없이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서로 청년이 맞다. 우리가 더 네네.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2시 10시든 간에 글쎄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요즘에 뭐 그게 트렌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20, 30 뭐 이때는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네. 사실 여의도에 없어도 네.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쌓다가 저희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만약에 국회에 가고 그러면 뭔가 각 이제 상임위원회 가가지고 또 활약도 하고 뭐 이게 조금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두 분 다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 조금 아까 물어보신 거랑 조금 다른데 일부 이렇게 막 당협위원장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많이 그분들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해서 정치되는 길이 보면 대중성 확보하고 그다음 방송인이 되고 시사평론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선거철 되면은 뭔가 공천 얻고 이렇게 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성밖에 없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청년들끼리 막 이러는 거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지율 깎아먹는다는 게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로 또 자기끼리 총질하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좀
각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청년 정치에 기대했던 모습보다는 아닌 모습이 많다 이런 느낌처럼 들리고요.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네네. 그때 어느 그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20대 남성이 사실 갈 데가 없었대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홀로 그냥 어떤 응집력이 없는 20대 남성. 네네. 특히 20대 여성에게 많이 밀려 있어요. 왜 밀려 있냐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요. 네. 반에서 1등부터 30등까지 여학생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럼 뭐 일반하게 거의 뭐 중고등학교, 대학 똑같습니다. 그거는. 추세가 그렇죠. 그리고 네. 어디 가도 다 여학. 그러니까 오직은 회사에서 남학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성적이 안 돼요. 뽑아놓으면. 네네. 그러니까 거의 위축된 남자들의 모습이 아주 상징이에요. 지금 20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준석이라는 그 당시 정치인이 잘 주워 먹었다. 아, 잘 주워 그러니까 갈 데가 네. 없는 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그걸 20대 여성과의 일종의 분리를 시키면서 이게 뭐 응집력이 생긴 거거든요. 반페미니즘 이런 예, 그런데 그런데 쓰기도 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대선 때까지 끌고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네네. 이게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 어떤 네.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온 사람 모여 있는 집단이 지지 집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준석이라는 소위 말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빠지면 네. 그러면 내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흩어질 때 누가 오르냐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모든 사회 심리학적으로나 집단 심리학에서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지금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만약에 20대에게 그동안 이번에 그나마 표를 얻어서 20대 네. 남성이 얻어서 대통령까지 집권까지 했다지만 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뭐 하려면 네. 지금처럼 그냥 20대 여성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의 누구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집단대 모인 집단은 네네. 영속성이 없어요. 네. 그럼 그 모래알 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자기의 이념으로 모은 게 아니라 일종의 기성 정치인이 하던 패권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이준석 대표는 패권 정치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윤핵관의 뜻을 결국 꺾을 수 없다라는 불가능에 베팅하고 있다. 자기 측근들도 다 떠나갔잖아요. 최고위원 그만두고 뭐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하면서 갔던 이유는 결국 그 질서에 다들 순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패권 정치가 이기면 괜찮은데 네. 지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리면 결국 그 주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똑같은 겁니다. 질 것 같으면은 그 주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요. 네. 그게 패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권력을 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생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교수님. 유심히 봤을 거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저분한테 저렇게 뛰어나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피해자로 보이니까 뭔가 최소한의 철학이 있겠지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네.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멘트 중에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건 그거였습니다. 나도 속았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속고 국민도 속고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고 왔고요. 그거 되게 그 심각한 유체 이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걸 막 이렇게 해서 마케팅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 제품을 몰랐다?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철학은 있겠지 이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거마저 좀 실망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실망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물론 이제 잃을 게 없다라고 해서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드라마에 무슨 흑화와 내부 총질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거 제로섬 게임입니다. 결국은 손해 보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고요. 자, 끝으로 짧게 한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뭐 판은 뻔해 보이는데 흥행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대안은 메시지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황 교수님부터 20초 짧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이미 그 쏠림 현상에 왔어요. 네.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마치 요즘 이재명 씨가 지금 거의 독주하는 걸 보고 느낀 거는 히틀러가 당내 집권을 할 때 맥주집 연설로 한 번에 뒤집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의 막강한 세력자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지금 그런 위기에 당내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압도적인. 저는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분들한테 지금 전부 다 개인 플레이만 하지 그 집단 플레이 안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지금 빅데이터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전부 단신입니다. 민주당 네. 전당대회라는데 전부 단신이에요. 모든 이슈가 잡히면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여당에서 참 야당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야당 복이 서로가 복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